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이렇게 또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 흐름들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에 주목해봐야 될지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하시죠.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 올랐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가 역시 특효약이죠. 나스닥의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1.15%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러셀 2000까지 보시면요. 러셀 2000은 무려 3%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 중소형주 이 두 개 축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4.5%, 테슬라가 역시나 4.5%, 4.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이 가장 빛나는 두 개의 별이었고요. 이 두 종목이 올랐으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서학개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7% 급등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요. 사실은 어떤 종목을 끼워 넣어도 지난 금요일에는 대부분 좀 특징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특징주 3가지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역시나 잭슨 홀 미팅이라고 쓰고요. 파월 의장 연설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Time has come, 시간이 드디어 왔다.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리시를 그러니까 조절할 때가 왔다.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드디어 방향성을 한번 꺾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 이런 얘기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좀 더 봐야 된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절대 없는데 7월 FOMC 의사로 우리가 좀 공개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연준의 의중을 다 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말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장의 반응, 1차적인 반응은 역시나 금리와 달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약세를 보이면서 3.7%대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0.8% 하락하면서 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100.6포인트.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겹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됐으면 둘 다 아래쪽 방향성은 확실한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멈췄고요. 달러는 하방을 더 뚫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단순히 우리가 시중금리라고 해서 그 연준의 정책금리를 반영하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통화정책을 바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달러화가 하방을 열었다는 점에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공개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정책, 금리는 인하할 건데 근데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건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침체가 이미 와서 금리 인하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게 됐을 때를 걱정한 건데 이 정도면 경기 괜찮은데 우리 보험성으로 인하하는 거야 라는 논리가 충분히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더 빠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방향이 확정됐으니까 중요한 건 속도겠죠. 과연 연준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지금 일단 당장 1차적으로 9월에는
25bp만 인하하는 걸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11월이고요. 12월, 11월, 12월에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여기까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44%. 그 뒤에 이제 18%, 2% 더하면 60% 넘는 인원들이 지금 올해 안에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또 걱정했던 건 한 가지가 혹시라도 50bp 인하, 갑자기 빅컷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미 와서 연준이 본인들이 놓쳤다,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실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또 한번 놀라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50bp 하는 게 뭐가 문제냐? 50bp 하고 나서 경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서 그때 나중에 또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올해 안에 100bp까지 갈 거면 아예 금요일에 9월에 50bp 인하를 해버리고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향성은 확정이 됐고 조금 더 빠르게 인하를 가져가는 것도 시장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러셀 2000이 추가로 더 급등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 방향성을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땐 중소형주가 과연 바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찍혔는데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실으면 그러면 중소형주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러셀 2000이 코스피와 정말 닮아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오늘 코스피 한 4% 오를까요? 조심스럽게 기대감 갖고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속도와 방향을 확인했으니까 과거 사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 상황이 지금과 굉장히 흡사했대요. 그때 당시에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소프트 랜딩, 적당하게 낮아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경기가 반등했던 사이클이 나타났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봤을 때 경기가 실제로 그런 반등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뭐 제조업 PMI 돌아서고 GDP 성장률 돌아서고 이때가 언제냐라고 봤더니 2025년 1분기 정도, 그때도 96년도 1분기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2025년 1분기부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도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렇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3분기, 4분기에는 경기가 조금씩 덜컹거릴 수도 있다는 말인데 뭐 3분기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만 조심스럽게 잘 견뎌내면 다시 한번 경기의 호황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떤 섹터가 움직였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흔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에는 당연히 기술주지, 당연히 IT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IT가 확실히 돋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다르죠. 이게 하나금융투자의 자료고요. 하나증권의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헬스케어와 금융은 아무래도 고금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죠.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산업재 경기 소비재,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경기가 뭐 하드랜딩하는 걱정은 덜어낼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경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과 함께 경기 민감주가 올랐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이제부터 IT 팔아야 되나요?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는 AI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쪽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점점 더 섹터는 퍼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기가 하드 랜딩한다, 소프트 랜딩한다 고민이 생기면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방향성을 조금씩 위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뛰어넘는다면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죠. 닥터카퍼, 우리가 구리 가격은 경기의 어떤 가늠자라고 보잖아요. 어쨌든 경기의 바닥은 확인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경기 민감주 조금씩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오늘은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과 금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좀 보셔야 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에 이 뉴스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서로 계속 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반격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뭐 로켓 300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부분 격추시켰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준비했었던 그 악재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의 격언도 있는데 일단 둘이 계속 붙고 있고 미국이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또 이슈 중에 하나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대립.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본인들의 자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27일부터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립니다. 그때 거기서 뭐 서로 조금은 얼굴 붉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회담인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도 한번 빠르게 볼까요? 특징주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특징주입니다. 그냥 그래서 소제목을 고마워요 슈퍼파워, 뭐 파월 의장 고맙습니다라고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건설 섹터, 홈디포, 로우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금융주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 이제 방향성 확정됐고 속도도 조금 빠르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경기에 윤활유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포함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주 그리고 부동산 이쪽도 다 같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 세 가지만 딱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엔비디아죠. 이번 주 잭슨홀 미팅 하나 덜어냈는데 아직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고요. 목요일 아침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129달러, 130달러 부근에서 지켜내고 있는데 월화수 조금은 시작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신고가를 써내는지는 목요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이번 주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태양광주 올랐습니다. 태양광주가 이게 인페이지 에너지고요. 뭐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이런 성장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기도 좀 좋아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전 금리 인하는 보통 이제 집권당에게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좀 막았었죠. 그런데 금리 인하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쪽 태양광 섹터도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의외의 섹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루즈선사, 노르웨이어 크루즈라인 그리고 카니발의 주가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쪽이고 이런 쪽이 올랐다는 건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겠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메이시스 백화점 주가도 급등했거든요. 명품 이제는 조금 더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 담아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 확인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 출발했고요. 정규장에서는 그 상승폭 줄여 나갔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 조정됐다라고 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자 미국 달러와 가파르게 약세 보이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100.6선까지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 6.7원 내린 1,328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긴축 정책을 펼쳐온 연준이 이 통화 완화로 방향키를 돌리는 피벗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매수 심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3.79%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에 채권 시장은 앞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변동성에 있어서는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만큼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 고용 데이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2.6% 상승한 74달러 후반에 거래됐는데요. 그간의 원유 흐름에 있어서 중동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다 할 공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원유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충돌 이후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급등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선물도 보시겠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금 시장에서 과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강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금뿐 아니라 은과 구리값 모두 상승했고 이 곡물 시장에서의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물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제 원재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시름 덜었네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을 좀 남겨놨었는데 생각보다 파월 의장이 좀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에 힌트를 정말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냥 뭐 별말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거다.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좀 신나셨나 봐요. 네. 너무 명확하게 이제는 좀 열어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FOMC 회의록이 원래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게요. 원래는 한 페이지 하고 한 이제 나머지 반 페이지 정도는 뭐 누가 참석했다, 뭐 몇 월 며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번엔 진짜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그게 약간 이번에 어떤 연설을 위한 이미 예고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인하에 뭐 동참한다, 뭐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맞네요. 사실상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별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금리 인하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만약에 여기 연설에서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차피 회의록에서 다 알려줬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정책 조정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노동에 대한 뭐 중요성은 굉장히 좀 커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확대가 돼서 유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주택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의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에서 뭐 경쟁률이 그렇게 막 무너진 것도 아니고 고용은 조금 뭔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무너진 상태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사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안 할 만한 뭐 이런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부정적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데이터도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보면은 2%대 CPI도 2%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그런 관점이라면 2%에서 좀 움직이겠지.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2%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정책 조정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인하 속도를 결정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방향성을 좀 열어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그 건립도를 하나 일부러 비빌 만한 언덕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도 약간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를 약간 대비하기 위한 그런 허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들 이제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혹시 종목들이 되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서 뭐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좀 전기차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꽤 움직였거든요. 뭐 테슬라도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전을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쪽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뭔가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좀 좋게 움직였다라는 평이 제가 외신을 좀 많이 돌려봤거든요. 예. 외신에서는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분명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다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사실 이제 요즘에는 화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쵸. 또 이제 캐즘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리튬 가격 뭐 앨범말 같은 경우도 완전 박살이 나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냥 그 회사가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물론 5개 영역에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기차만 했으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최근에 뭐 루시드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이 좋지 않은 산업군들에서까지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인정을 해주는군요. 네,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이번 주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전일에 좀 많이 조정이 나왔죠. 이제 이 전거래일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 국채 금리가 워낙 빠르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금리 또 인하 안 하나 봐. 약간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를 그냥 되돌림 정도로 해준 부분인데 중요한 게 이제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를 다시 돌려놨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가이던스나 실적 발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미국은 그 전에 의사결정을 잘 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 좀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즉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요번이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 쪽에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런 좀 불안한 차익들이 이미 나왔잖아요.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도비라든지 기타 이제 영상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인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도 뭐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이제 드디어 텍스트에서 영상, 이미지 기반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이버 보안 ETF들이 그런 영향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연속성을 좀 붙여보면은 이번에 이 결과치로 인해서 수요단이 바뀌면 반도체는 또 다른 지평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도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M7이라든지 기타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섹터맵 보시면 안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네, 은근 뭐 메타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좋지 않잖아요. 좀 빠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이 좋았다고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상승폭을 봤을 때 이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구나를 본다면 시장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쪽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었던 뭐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그냥 수급과 움직임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해석들을 좀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흔히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날은 파월 의장이 웃어줬고 그래서 시장이 웃었고 엔비디아 테슬라 올랐네 이러고 딱 덮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올랐을까? 왜 엔비디아 테슬라가 조금 더 빛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과 앞으로의 또 전망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아마 계속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를 보는 관점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해보면 네. 비컨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연내에 100bp 3번 남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비컨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는 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열어주니까 이제 다른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빅컷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사실상 뭐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니죠. 왜냐면 그런 것들 월마트 우리가 막 이런 좀 소비재와 연관된 뭐 타겟도 마찬가지고 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또 뭐 AI화 하면서 가이던스 자체도 높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소비는 좋은 거고 또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 소비의 국가이다 보니까 정말 소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빅컷 그리고 뭐 연달아 막 25bp씩 계속 내린다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또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천천히 25bp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고용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만약 연초라면 소비 시즌도 다 지났고 그러네요. 소비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대선 남아있죠. 분명 이제 증시를 굉장히 키우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들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부동산이 주지만 그쪽은 주식이 주예요. 그렇죠. 주식이 주이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그들의 자산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떨어뜨리는 요건을 할 거고 오히려 떨어뜨리더라도 이제 좀 크게 떨어뜨리더라도 적어도 대선 이후에 하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12월이 될 확률이 높을 거고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용에 대한 흐름들을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들도 다 돼 있을 거고 주택에 정말 이제 변곡점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지표가 흐름들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쯤 되면 또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이렇게 50bp를 내리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무리수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준 쪽에서는 증시가 활성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틀렸을 때 비난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끊는다라는 거고 그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으로 될 수 있으니 그러네요. 그거는 증시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은 사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컷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미국은 다르잖아요. 그냥 레터 하나 보내고 전화로 미안해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레터 받고 출근 안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막 대거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실적이 안 좋다거나 그렇죠. 성장성이 없다거나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미 막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뭐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가 확장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무게추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50bp를 갑자기 또 이달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안 좋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준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도 25bp씩 인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50bp 인하를 안고 우리가 기대감을 담고 막 증시가 막 급반등을 계속하면 네. 그때는 약간 좀 긴장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올라가면은 네. 이제 뭐 미국 시장은 사실 워낙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사실상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서 내가 좀 다른 어떠한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정도는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미국장은 뭐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동성이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장기로 가면 또 가만히 이제 두면, 예, 소형주 안 하면 예. 사실상 계속 고가를 갱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그냥 더 사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대신에 사들어가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개념의 리밸런싱이지 뭐 올랐으니까 이건 뭐 다 끊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점. 뭐 미국 주식 하시니까 다들 아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한 번씩 제어를 걸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주말 사이에 뭐 중동에서 이상한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반영을 할 것인가? 국내 증시는 항상 변수가 더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은 사실 그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는 야간 선물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생에서 뭐 현선물 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힌트를 주지 않고 있지만 또 이제 파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네. 외국인 선물은 지금 12일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매수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옵션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풋 옵션을 많이 걸었는데 그 요번에 다 청산이 거의 그렇겠네요. 당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청산하고 이제 풋 옵션도 매도해서 콜로 롱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콜옵션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외국인 선물이 계속 사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콜도 사고 풋매도 한 거는 이제 상방을 굉장히 크게 배팅을 그렇죠.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는 약간의 좀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더 힌트가 나오는 거죠. 월화 수에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배팅이 들어가고 뭐 콜옵션 매수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게 본다라는 심리가 그러네요. 상당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같이 발맞춰서 배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결국엔 큰 흐름의 수급을 만들고 이쪽에서 이제 이전에는 선물로만 좀 많이 힌트를 줬어요. 선물로만 예. 힌트를 줘서 베이스 차를 벌려놓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미들이 좀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요 현 선물 차를 붙여놓은 다음에 야간 선물 급등하고 이제 날리고 야간 선물 급등하고 날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또 차이점이 이 거래일 전부터 다시 베이스 차를 조금씩 벌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0.1에서 0.3 사이로 붙여놨는데 전거래 같은 경우 1까지 벌려놨더라고요. 예. 그럼 이전에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가 1.8에서 2까지 벌려놨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까지 만들어진다면 또 단기적으로는 원웨이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쫓아가셔야 되고 아시겠지만 원웨이장이 나왔을 때는 반대로 잡으시면 다 녹아내리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 큰 물주기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결국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눌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거기서 되돌림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처럼 다시 이전 이제 상승 돌파하는 그 라인까지는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야죠. 그렇게 되려면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에 대한 수급 기조가 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지정적 리스크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간다거나 하면은 이거 괴리율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결국 엔비디아까지 오픈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분위기가 좋다고 막 그래서 오전장에 배팅을 크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리는 이 이제 큰 물줄기로
가고 있거나를 확인이 되면 이제 뭐 추가적인 배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금 참고 이제 몇 거래만 참으면 이제 목요일부터 빅 이벤트들 막 다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파월 의장이 시원하게 하나 열어줬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더 열 것들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오늘장에서 초반에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흥분해서 추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심리라든지 조금은 뭐 덜어내셔서 현금 확보해 주시면 뭐 언제든지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을 테니까 현선물 동반 매수세 들어오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정말 부디 8월의 예고편이 아니길 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첫 번째 주를 보냈고 환희로 끝을 낼 수 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제대로 시사했습니다.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환호를 했었는데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25bp에 베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지표가 공개가 되죠. PCE 데이터. 이를 통해서 고용이 다시 한번 둔화가 됨을 확인을 한다면 50bp, 이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가득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한 번의 이슈는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48시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하마스와의 정면 충돌이 일어났고요. 지금 헤즈볼라까지 공격을 가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통해서 운하가 막히고 유가가 또 한 번 급등한다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와는 좀 상반되는 움직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또 한 번 시장의 눈길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될 테고요. 지금 AI 거품론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주 이 거품론을 잠재우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 변곡점이 되어줄 수도 있을지 이번 주간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의 마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 그래도 사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773포인트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보실까요? 코스피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좀 힘을 내줬었는데 빨간불이 나와 있네요. 진짜 이렇게 빨갰으면 좋았겠지만 파란불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690선까지 장 저점 테스트 오전장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2700을 이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확실히 반도체주들의 눌림 속에 이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2%대 하락,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체질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흐름 보실게요. 코스닥은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역시나 파란불로 보셔야 되겠는데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가 넘는 하락으로 갭 하락 출발이 됐었고요. 확실히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유한양행 미국 FDA 렉나자 그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세론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름폭을 빠르게 반납을 했었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유한양행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아갔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가 넘게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무려 33만 주를 담아갔습니다. 뭐 오스코텍, ABL 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강하게 흘러갔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게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메이저 주체들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으로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의약품, 운수장비 쪽으로 담았고요. 2,4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됐고 개인은 4거래일 연속의 팔자, 금융기관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기관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3,400억 원의 순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 보실게요. 코스닥은 메이저 주체들 그 안에서 외국인 나홀로 사자세 펼쳤습니다. 1,100억 원의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마감가 살펴봤고요. 외국인 기관 어떠한 종목 사고 있을지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1위부터 3위까지 제약바이오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이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세도 돋보이고요, 또 생물보안법 등 글로벌 호재가 여럿 있죠. 이 금요일에는 1위 알테오젠이 1위를 했는데요, 9% 넘게 급등 보였고요. 이 SC제형의 기술 확장에 따른 매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산 항암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역대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장중 한때 11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두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어서 HLB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4%대 상승불 켰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 보시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에 성공한다면 미 함정 MRO 시장에 발을 들인 첫 번째 이 최초의 의미가 더해지고요. 또 국내 안에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사 지원함 한 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4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이 같은 소식과 함께 2%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에서 신한지주 보시겠습니다. 신한지주 외국인 수급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발표될 밸류업 지수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살펴보시면요. 1위와 2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리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기관 수급 8거래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에서 모두 팔자세 들어오면서 1위와 2위에 자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보시면요,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죠. 이 신용 등급만 보시면요, 폭스바겐과 GM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 정리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8월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9월 맞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스탠스 파월 연준 의장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25bp가 이제 유력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시장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건 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좀 명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딱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시장은 금리에 조금 더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장중에 저 소식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 증시 너무 답답하게 움직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방향성을 이제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였던 게 사실 금리 인하였는데 원래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빅컷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근데 사실 지금 빅컷을 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파월 의장 말은 일단 정책 변경은 필요한데 이게 빅컷이냐 아니냐는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고용이 좀 과하지도 않고 좀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맞춰보겠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빅컷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음 달 그렇다고 이제 고용 데이터 나오면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 나오면 그때 그럼 빅컷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면 지수 자체는 상방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거예요. 25bp냐 50bp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제 다 한다라고 확정을 거의 지었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제 50bp를 할 거냐 아니면은 25bp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만약에 뭐 25bp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경제 지표가 또 막 그렇죠. 너무하게 나와서
또 그거를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회장 올해 초부터 계속 말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뭐 물론 어느 정도는 좀 방향을 잡겠지만은 네.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신중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좀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방향성이 바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단은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주 쪽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장중에 뭐 이슈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석유 관련주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이슈도 있습니다. 그 케네디 제3의 후보가 네. 지금 트럼프 쪽으로 저희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후보 사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의 그런 중간 과정 속에서 지정 리스크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저게 간다 안 간다라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공포감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주말에 나왔던 뉴스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사일 많이 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방산 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나 뭐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물음표. 어떻게 이슈가 좀 전개될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방산주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방산으로 잡았는데 원체 이제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너나 할 것 없이 방산 쪽으로는 수혜다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최근의 조정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이 그럼 방산을 살 때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진짜 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고민이죠. 더 갈까 말까? 그렇죠. 이게 진짜 고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강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심리가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처음에 우리가 그게 왔을 때 너무 정말 무서웠죠. 무섭고 그리고 정말 사망자도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제 그냥 지하철만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겁먹었던 거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그렇다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났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관련주들 움직임이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죠. 네. 근데 지금은 미사일을 쏜다 한들 뭘 한다고 해도 아직 뭔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방산주들이 한 번 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부 이슈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려면 결국엔 더 강한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이슈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 네. 이 부분이 저는 더 끌어올려줬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외부 이슈가 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골이 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보셔도 좋은데 윗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과 수출의 반응이 나왔던 거고 이슈가 한 번 더 터져야 올라갈 트리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뭐 아이러니한 관점으로 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 기억으로 원체 이제 방산 좋게 네. 보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코츠 테크놀로지도 주셨었고 네. 그 당시에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 방산주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내려간 종목도 많습니다. 현대로템만 고가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자리에서 접근 가능한 방산주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방산 3대장은 다 좋아요. 네. 하나에어로랑 LIG넥슨이랑 현대로템 다 좋은데 저는 그 세 종목은 어쨌든 쉬어가고는 있지만 많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못 올라간 4대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정말 안 가더라고요. 네, 정말 안 가서 이거는 한 번쯤은 한번 좀 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3대장들 갈 때 이 종목은 못 갔습니다. 못 갔고요. 사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라서 네.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을 그냥 한 2, 3%에서 4, 5% 정도 사이에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 FA50
그 전투기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 헬기 이 수리온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한국항공우주가 UAM이랑도 엮이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라던가 이라크라던가 네. 이쪽 중동 쪽에 이제 우즈벡이라던가 이쪽에 지금 이 민간 헬기 관련 사업이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화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를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중장기로 보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이거는 우주항공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2만 원에서 10만 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투기 수출을 처음에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그 UAM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산 이런 쪽 말고도 우주항공 쪽으로도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네. 좀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정해 드리기가 좀 어렵죠.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65,000원 정도. 그래서 뭐 좀 정고점 부근은 돌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이 59,000원인가요? 네, 요거 위로 한 번 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후하게 주셨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65,000원이면 중장기로는 뭐 7, 8만 원도 간다. 뭐 10만 원 이상도 10만 원 가야죠, 이상도 간다.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목표가 65,000원으로 제시 드려 보겠습니다. 손절가 5만 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개별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CJCGV가 물론 차트 길게 열어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나 어느새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네.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뭐 외국인도 엄청 담아가던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그 최민식 씨가 이제 방송에서 말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봤어요.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는 베테랑 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러 가야죠. 네, 국내 천만 영화가 지금 사실 두 편이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4랑 이제 파묘 이렇게 두 편이 있었는데 하필 또 공교롭게 베테랑 2가 CJ ENM에서 네. 제작 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천만 영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런 영화 관련주들, 이런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하반기에 특히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개봉하는 이 베테랑 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우리나라 영화 좀 사실 파묘 이후로 지금 범죄도시 파묘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좀 나온 거거든요. 2분기. 그래서 3, 4분기도 만약에 베테랑이 천만 영화 달성하게 되고 그 뒤에 한 편 정도만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뭐냐면 그동안 악재들을 이렇게 싹싹싹 소화하면서 잘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저렇게 이쁘게 좀 올라가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JCGV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이슈에는 다른 이슈가 없고 뭐 네.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최근에 좀 신저가 경신하면서 바닥권에 다진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말고요. 네. 과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부담이 적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CJCGV도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맞이해서 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CJCGV 말고 컨텐츠주 자체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체 이제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이번에 M83이 신규 상장이 됐었잖아요. 네. 장중에 뭐 공모가 200% 이상 웃돌더니 30%대로 마감이 돼서 이게 컨텐츠의 현재 시점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직 갈 길은 좀 멀까요? 갈 길이 멀고요. 사실 돈을 지금 많이 못 벌고 있어요. 보통 기업들 다 그래요. 지금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 메타버스 때 맞아요. 과거의 영광 5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거의 뭐 계속 4년째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3, 4년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사업이 결국에는 모멘텀 자체가 실적 모멘텀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 모멘텀 뭐가 있는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메타버스만큼의 어떤 파급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올해 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주가 메리트는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 2라던가 이번에 베테랑 2 영화 네. 잘 됐을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안에서 넷플릭스가 뭐 사상 최고치도 최근에 갈아치웠었거든요. 근데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러면 CJCGV 좀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상단 열어놓고 본다면 어디까지 보세요? 네, 저는 뭐 지금 만약에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8,000원, 9,000원 좀 더 보면 10,000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5,250원부터 출발했잖아요. 네. 최근에 저렇게 완전 이런 땅굴에서 이렇게 땅 파다가 갑자기 네.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통 한번 세게 가면 2배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단키트 주들도 보시면 SD바이오센서랑 시젠 같은 경우도 딱 2배 찍고 지금 조정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번 튀어 오를 때 세게 오르면 한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큰 손인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갖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종목 Y 인사드릴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열어봅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게 높을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섹터에서 우리가 한번 옥석가리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뭐 일단 오늘 뭐 갭상승하면 또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아무래도 일정이 좀 앞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용으로 잘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도 있고 또 트레이딩 개념에서 접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가스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밸류에이션 상승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점수가 추가적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잘 지지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되고 있는 단기 지지 라인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메이저 회사의 계약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면 이 투자 포인트로 단기, 중장기 모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모멘텀의 대장주임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한국가스공사인데요.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메이저 오일 회사와 계약이 발표가 된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대
충분히 뭐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47,000원대, 8,000원대, 살짝 눌린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로는 52,000원,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면 6만 원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 목표가 라인 잡으시고, 그 외에는 손절가는 44,000원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는 5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거나 일정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되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면 그때는 또 조금 더 나아진 목표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앵커 에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늘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잡아봤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제가 앞서 브리핑 뉴욕을 말씀드릴 때도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태양광 관련주 금리 인하 수혜뿐만 아니라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을 하면서 인페이즈 에너지, 퍼스트 솔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TAN이라는 ETF까지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대선 전에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여당에게 그 수혜가 좀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부터라도 태양광 관련주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좀 눌려 있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추가적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죠.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왜 하필 태양광 관련주 중에 이 종목이냐 하면 항상 오를 때 좀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이런 그 잭슨홀 미팅 결과와 미국의 금리 인하 구체화 이런 얘기들을 좀 담아서 이럴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뽑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왠지 또 그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LG화학 같은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줄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화학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는 삼성전자를 예상했는데 LG화학을 얘기를 하네요. 삼성전자, LG화학 두 개의 종목이 최근에 AI의 원픽, 투픽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했고요. 금리 인하되면 기술주가 아니라 금리 인하되면 이제 경기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AI가 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배터리 기대감. 정말 이제 배터리 화재 이슈가 악재의 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챗GPT도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3픽은요. 전문가의 픽은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모멘텀과 함께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앵커의 픽은 태양광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외에 뭐 하나솔루션, SDN 그리고 뭐 CS-윈드, CS-베어링 이런 풍력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의 픽은 LG화학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담아봤네요. 오늘의 3픽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지난 금요일장의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급락을 안고 출발을 했었던 금요일이었는데 전약 후강이었어요. 네. 좀 선방을 했던 국내 증시였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다들 뭐 그래도 주말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만약에 뭐 좀 뉴욕 증시 급락 그대로 안고 주말 들어가셨더라면 조금 찝찝했을 텐데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좀 뉴욕 증시 급락을 좀 이제 안고서 개파락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나서 오전 장만 해도 이렇게 이제 약세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이 돼서 나름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수급 중에서 이제 선물 쪽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선물 매수 폭을 좀 늘리면서 이제 지수의 낙폭을 많이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바지 중에서는 또 바이오가 선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반바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도 중심을 잡으시면 되고 일단 뭐 강세 테마로 본다면 원전, 게임,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하락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테마 쪽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약세를 보인 쪽은 그러니까 최근에 중소형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오를 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뭐 여러분의 기대감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코로나 테마주가 좀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선방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이제 추가 상승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구간까지 왔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잖아요. 좀 모자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좀 반등의 레벨에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내포트에 반바지가 안 들어가 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소외가 되는 흐름을 정말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바이오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좀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금 금요일에 강하게 튀어 올랐고 유한양행이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갔잖아요. 네. FDA 승인에 대한 그 네. 이슈로 세론으로 작용이 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고 뭐 오스코텍 같은 종목도 날아갔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다행히 이제 바이오가 뭐 유한양행 이슈 그리고 이오플로우의 뭐 유상증자 네. 이슈를 딛고서 이제 지난 거래일에 힘을 썼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슈로 며칠 조정을 또 받았고 또 이제 지난 거래일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무리 뭐 우리 시장이 선전했다 그러더라도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가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쪽이 선전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바이오 변동성의 원인이 됐던 쪽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 일단 위에는 유한양행입니다. 일단 뭐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또 16% 정도 급등을 또 했고 요 아래는 오스코텍인데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일단 그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그때 세론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그때 시장에서 이게 뭐야 뭐 여러 반응이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했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이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는 그래요. 유한양행이 지난 거래일에 사상 최고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FDA 승인에서 그날 아침에 고가를 찍었던 것보다 불과 몇백 원이 더 올랐을 뿐인 거고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미 FDA 승인의 그 기대감으로 아침에 급등했을 때 그 고점 부근에서 다시 윗꼬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번에 그런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밑에 오스코텍에는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였잖아요. 전혀 지금 낙폭을 뭐 회복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네. 장중에 13% 급등한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로 하락한 부분들을 지금 다 되찾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더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일에 외국인이 무려 820억을 사줬어요. 그런데 기관은 208억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 FDA 승인 그날 당시에 기관이 유한양행을 거의 2천억을 팔았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기관은 다시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강한 베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좀 너그러운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요 이제 작은 어떤 이슈에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시장 전체를 봐도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외국인 수급 쪽이 아무래도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다시 올라와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오스코텍이 힘이 없듯이 위에는 이게 HLB거든요. 네. HLB도 그날 그 유한양행 세론의 그 유탄을 맞았던 종목이잖아요. 급락이 나왔었죠. 예, 전일에 뭐 나름 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는 이게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자, 전일에 뭐 양봉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틀 동안에 그 변동성에 있는 부분들 다 만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유한양행이 돌려 세웠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제한적으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이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쪽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네. 근데 아래는 아까 보여드린 코스닥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도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가 포진돼 있는 코스피 쪽하고요. 지금 신약 개발 쪽의 모멘텀으로 최근에 변동성을 겪었던 코스닥 제약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유한양행이 그래도 힘을 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국면이다. 이런 정도까지 해석을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역시 핵 매운맛의 섹터가 코스닥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부장님의 시각은 네. 대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네. 말씀 주셔서 정말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흐름을 함께해도 될런지가 궁금하고 네. 사실 급등 나오는 쪽은 코스닥 쪽이긴 했으나 네.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잖아요. 여전히 스탠스는 동일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쪽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특히 코스닥 쪽이 급격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잘하면은 코스닥 바이오 쪽이 먹을 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코스닥을 주도했던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하여튼 며칠 동안 급락을 했었고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은 반등을 했지만 다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코스피 의약품은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려고 해도 이렇다 할 조정이 사실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이오는 사실 언제나 고민의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으로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PER이 뭐 50, 60 뭐 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은요. 최근 3년 동안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 저 코스피 대형 제약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한양행이었잖아요. 네. 유한양행이 이번에 잭팟을 터뜨렸는데 대형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 임상한다고 유상증자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스닥 제약의 그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는 항상 바이오 쪽에 무게추는 코스피 중심의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떠냐? 신약 개발 기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익을 뚜렷하게 내는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잭팟이 터졌을 때 그런 기대감, 그런 걸로 사실은 이제 수급이 이제 몰려드는 거였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에는 또 오스코텍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전히 물론 코스닥 제약주도 제 그냥 느낌상으로 업자의 촉이라고 하죠. 트레이딩하면 먹을 것들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나 그 변동성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여기서 종목 픽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바이오주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매매에 좀 자신이 이렇게 없거나 그렇게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 쪽에 무게를 먼저 더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뭐 코스닥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봐도 이거 뭐 변동성을 감안하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가지고 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 제약주 중심, 물론 뭐 조정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덜 오른 거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지금 뭐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은 주신 게 아니라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나 정말 기민한 대응이 아니라
아니라면 물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고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이슈가 있었던 유한양행, 네. 오스코텍 네. 딱 둘로 나눠서 본다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둘 중에 꼭 골라야 된다면. 꼭 그죠? 골라야 예.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뭐를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둘 중에 굳이 그래도 유한양이나 오스코 쪽택 중에서 너 무조건 하나를 무조건 사야 되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 유한양행 쪽으로 손을 들어야죠. 왜요? 왜? 돈을 벌잖아요. 실적이 찍히기 예, 그리고 때문에. 실제로 FDA 승인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유한양행으로 받았잖아요. 물론 오스코텍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오스코텍도 나중에 마일스톤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현재 유한양행 쪽이 그래도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이 물론 유한양행 아니어도 저는 삼바나 셀트리온 한미약품 훨씬 더 선호한다는 점을 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놓고 봤을 땐 유한양행 손을 들어주시긴 했으나 뭐 강력한 매수를 시사해 주신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챙겨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전이 어느샌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한 달이 아니었을까.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좀 세론이었을까요? 주가가 굉장히 좀 저조했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원전주를 그러니까 요거 화면 보실게요. 원전주를 저희가 7월 이제 중순에 그 네. 체코 원전 수주 낭보 요거 이 즈음에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 이때 제가 이제 지금 신규 조건 안 된다 조정 받을 만치 다 받고 쩔 때까지 쩐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잭팟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위에 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조정을 계속 받다가 이제 바닥에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아래는 어쨌건 원전 모멘텀이 한번 불거지면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어제 장중에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 반응을 한 배경을 보니까 일단 그때 세로니의 원전주가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9월에 다시 이제 체코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8월 말에 그 슬로바키아 총리의 방안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아젠다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전망이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가 다시금 좀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만한 좀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지금 굉장한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많이 순해졌죠. 많이 순해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원전주가 일단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원전주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네. 슴슴한 맛, 네. 보통 맛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원전주 지금 담아봐도 된다면 어떠한 종목에 또 눈길을 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큰 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뭐 예시로 들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엔텍이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있어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 지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보수적인, 좀 안정적인 뭐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접근하시면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뭐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테마가 이제 닥친다면요, 뭐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나는 좀 조금 팔딱팔딱거리는 걸 원해하시는 분들은 좀 우진 엔텍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요거는 이제 일정 매매 기반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런 어떤 일정이 좀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요 주말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대응 요령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원천 기술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진행하기에 있어서 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이제 좀 뉴스가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원전주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뉴스가 오늘 만약에 장 초반에 원전주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하겠죠. 그럼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하락할 때 이제 좀 분할매에서 단가를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체코 방안이라든지 네. 슬로바키아 총리의 뭐 이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분출됐을 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뭐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특징으로 움직였습니까? 보통 테마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정 매매 스타일로 해가지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다들 지금 가격 자체는 부담이 없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지금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달 내내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사서 그렇게 크게 물릴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진입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불거져 가지고 위로 이제 방향을 잡았을 때 있잖아요. 요랬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원전주 접근 굉장히 좋다 말씀 주셨는데 종목도 픽해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보수적으로 좀 조용하게 얌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주셨고 우진 엔텍은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대응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좀 탄력적인 수익 면에서는 우진 엔텍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오늘 진짜 크게 우리 가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지난 금요일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연속성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장막판에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중소형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커요. 이제 슬슬 이제 좀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콕 떼서 이제 그 중소형 2차 전지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요 화면을 보실게요. 자, 뭐 환농화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 구간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농화성이 더 뻗지는 못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는 게 요 며칠 저도 이제 뭐 제 객장에서 뭐 방송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농화성 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농화성 사라, 저기서도 한농화성 사라, 여기서도 사라 이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윗골이 달리고 더 못 뻗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설적으로 뭐겠어요? 살 사람 다 샀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럼 고점의 시그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저는 해야 되나요? 한농화성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이건 단기 고점 시그널을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한농화성에 대해서 더 간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한농화성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자해지 한다고. 그죠? 근데 저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죠. 이를테면 2차 전지가 캐즘의 극단에서 화재 그리고 열처리 관련주로 나노팀이나 이닉스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전고체 쪽으로 좀 테마가 불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소기의 성과가 나왔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래 거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거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고점 징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섹터가 대표적으로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물론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의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무게추는 다시금 이제 대형셀, 양극재, 아니 완성차 이런 쪽으로는 시장의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네. 좀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소형 2차 전지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물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래놓고 이제 한동화성 어디서 사셔갖고 물리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가 딱 그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네. 타이밍에 샀다면 예. 정말 큰 수익 보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죠. 올라와서 여러분 이만치 했으면 우리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으니까 중소형 2차 전지주는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죠.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잖아요. 근데 ETF가 어쨌건 뭐 전일에 좀 2차 전지 흔들렸다고 하는데 지금 21선 돌파해서 드디어 이제 추세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냐고. 그죠?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6월달 요때가 처음이었어요. 21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추세를 만들려고 했던 거. 물론 이때도 용두삼이 돼가지고 다시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지금 추세선 위를 돌파하니까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갈 거예요. 갈 것 같아요.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되고. 갈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었던 중소형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그 매운맛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파월 그 어르신 연준 의장이 연준 네. 의장이라고 해야죠. 예, 공식이 호칭이니까. 하여튼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또 시장은 또 다시금 또 이제 인하는 이제 확정적이니
이제 그 또 비컨 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이게 또 변동성의 또 씨앗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은 조금 그래도 좋은 출발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주말 내내 고민해 보면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선전한 것은 또 이걸 선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또 계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조건 낙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은 많이 완화됐다 쪽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네.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조금 반격을 할 것 같고, 지난 거래일에 좋았던 좀 바이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원전 테마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가의 흐름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아침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일정이 있을 때 좀 올라오지 않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방은 제한적. 네, 그렇다고 상방이 낙관할 수 확실히 없어요. 또 네, 열린 네. 것도 아니한. 네. 그럼 박스권에서 좀 맴돌 수 있는 구간이겠어요. 예, 그럴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도 빅컷이 아니라고 했을 때 또 시장이 실망하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다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흔들다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흔들다리. 네, 네. 일단은 좀 신중해서 나쁠 것 없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성우 부장 보내드릴게요. 투자의 맛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쪽이 더 클까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